개발하기 위한 어떤 솔루션 개발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언더에서 정순영이라고 하고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개발자이기도 하고 연구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글을 쓰는 또 저술가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그냥 글 쓰는 사람입니다. 블로그에는 철학자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고 있고요. 또 제 글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면 되시나요? 이렇게 좀 한 두세 분 정도밖에 안 보일 때마다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제 소개는 드렸으니까 그러면 좀 청중분들 정보를 좀 못 받아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개발자분 계신가요? 개발자 많이는 안 계시네요. 혹시 블록체인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 계시나요? 업계 종사자다. 블록체인 업계에 종사자는 아니지만 관심이 매우 많다. 혹시 투자를 하시나요? 데이 트레이딩이라도? 적게나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해보려고? 그럼 도대체 어떤 계기로 이거를 들으신 거예요?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학생분들 계세요? 학생분들? 학생분들도 꽤 많이 계시네요.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아까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합의에 관련된 거고요. 합의의 과정과 내용에 따라서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나눠집니다. 혹시 이 용어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계세요?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그래도 많이 계시네요. 혹시 앞에 강연에서 들으셨나요? 아니죠? 네. 일단 제일 처음에 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위키피디아 검색하면 나오는 단어입니다. 합의란 어떤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도모하는 것이다. 합의 많이 하죠. 네. 싸워서 때리면 합의해야 되잖아요. 돈을 주고 그 사람은 어떤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 금액에 대한 서로가 이제 이해관계가 생기는 거고 그 금액을 이제 서로 합의를 해야 되죠. 근데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소한 일들도 합의를 합니다. 어떤 의견에 대해서, 어떤 안에 대해서 이것과 관련되는 사람들이 뭐가 적정하다, 적정치 않다 이런 형태로 합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합의에 대한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합의들을 이루는 과정, 내용, 방법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권한이 있느냐, 그 사람들이 서로 수평적인 관계로 참여를 하느냐 혹은 뭐 상하관계로 참여를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보통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두 개만 있어. 얘는 퍼블릭이야, 얘는 프라이빗이야. 보자마자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죠. 근데 제 접근은 조금 다릅니다. 블록체인은 퍼블릭에 가까운 블록체인이 있고 프라이빗에 가까운 블록체인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퍼블릭에 가까운 블록체인은 주로 코인 혹은 토큰을 쓰죠.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가까우면 보통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보는 어떤 기업용 혹은 어떤 사업 이렇게 쓰는 퍼블릭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왼쪽으로 보시면 이거는 아래쪽은 그 블록체인에서 쓰는 합의 알고리즘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 들어보시면 다 알 거예요. 가장 왼쪽에 퍼블릭 블록체인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POW라는 프루프 오브 워크라는 알고리즘이 있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채굴장 막 엄청 크게 지어가지고 연산 능력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연산을 되게 많이 하고 이런 형태의 퍼블릭 블록체인에 가까운 블록체인이 있고 제일 오른쪽 끝에 블록체인만 쓴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자료구조를 쓴 데이터베이스 서버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만들고 걔를 블록체인 안쪽에서 쓰는 개념들이 있어요. 해시라든가 트랜잭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때려 박아서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서버인데 블록체인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중간에 애매한 녀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컨소시엄 블록체인. 사전에 정해진 노드들, 정해진 컴퓨터들이 참여해서 정해진 파티가 참여해서 어떤 결과를 내죠. 중요한 거는 가장 왼쪽과 가장 오른쪽의 기준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합의 과정에 대한 참여의 장벽에 대한 문제입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POW를 얘기를 하는데 내가 POW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제약이 있나요?
비트코인을 처음 만들었던 그 사토시 나카모토, 뭐 누군지는 안 알려졌지만 그 합의 알고리즘 POW라는 합의 알고리즘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휴대폰이 있잖아요. 이걸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렇죠? 반면에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나 데이터베이스 서버 관리자는 아무나 못 되죠. 컨소시엄은 정해진 노드들, 정해진 파티들만 들어가잖아요. 반면에 중간에 재밌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디포스라던가 혹은 최소 스테이킹이 높은 POS 같은 이런 녀석들도 있죠. 디포스의 대표적인 예가 이오스 같은 건데요. 이오스는 아까 합의 과정에 참여하는 컴퓨터가 21대입니다. 그리고 그 21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토큰 보유자들에게 뭘 하죠? 투표를 요구하죠. 그래서 마치 무슨 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하듯이 내가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합의 과정에 참여하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어떤 합의의 스펙트럼이 있다. 참여의 장벽이 낮을수록 퍼블릭 블록체인에 가깝고 합의의 장벽이 높을수록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가깝다. 어떤 이런 형태의 스펙트럼을 볼 수 있고 그 밑에 보면은 탈중앙성이 높다, 중앙화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당연한 얘기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데이터 검증 과정에 권리가 분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권한들이. 그렇기 때문에 중앙화되어 있지 않고 탈중앙화되어 있는 모습을 띠게 되고 반면 이쪽으로 가게 될 경우에 정해진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혹은 한 파티의 힘이 굉장히 세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은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성능이 나쁘다, 성능이 좋다. 그리고 왜 이렇지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더리움, 지금 POW를 쓰는 이더리움 노드가 7,800개입니다. 반면에 서버는 1개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합의를 하는 속도랑 제가 혼자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속도랑 비교하면 누가 더 빠를까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쪽이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이 성능이 좋지 않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럴 건 뭐 블록체인 쓰지? 성능 늘리는데. 본인이 보통 쓰시는 컴퓨터 디바이스 뭐 이런 거 생각해보시면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느린 걸 쓰지? 그것도 되게 많은 사람을 참여해가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나누는 이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 실익이 결정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는 오늘 지금 세션 내용은 가장 중앙화된 형태부터 탈중앙화된 형태의 하나하나 사례와 내용 그리고 근거를 찾아가면서 왜 성능이 느리지만 탈중앙성이 높은 블록체인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유, 근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제일 오른쪽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센트럴라이즈드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또 말씀드리려는 부분이요. 네, 다음 넘어가주세요. 어떤 제 기술자긴 한데요. 개발자긴 한데 기술 얘기를 다 하나도 안 하고 개념을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쓰는 은행 전산 시스템 있죠. 되게 많이들 쓰실 거예요. 거기는 여러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ABC라는 사용자가 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근데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자 A, 사용자 B, 사용자 C 간의 의견 불일치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1,000만 원을 보냈는데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죠. 네. 근데 그 경우에 의견 불일치가 났을 때 누가 이 의견 불일치를 조정해서 합의를 시켜주나요? 넘어가주세요. 최종 결정은 은행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내가 보냈다고 주장하고 이 사람은 안 받았다고 주장하면 그래 기록 한번 들춰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행 전산 기록을 뒤져서 보낸 기록이 있으면 보낸 사람이 맞는 거고 받은 기록이 없으면 받은 사람이 맞는 거겠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시스템의 합의 구조예요. 넘어가주세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기죠. 은행 전산 시스템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잘못 입력할 수도 있어요. 혹은 시스템이 잘못 구동될 수도 있죠. 이때 누가 개입하나요? 법과 사회제도, 지금 사회적 규칙이 이런 일들이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강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은행 관리자가, 전산 관리자가 임의로 고객들의 잔액 기록을 바꾸면 처벌받죠. 단순히 시스템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그 시스템이 올바르게 구동되기 위해서 사회적 규칙이 그 사이에 개입하게 돼요.
이게 되게 현실적이고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시스템의 모습입니다. 넘어가 주세요. 근데 컨소시엄 형태는 어떠냐? 점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컨소시엄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아까와 동일합니다. 사용자는 A, B, C라는 3명의 사용자가 있고 동일하게 은행 시스템을 이용해요. 시스템을. 그리고 여기서 뭐 거래를 하죠. 잔액도 주고받고. 컨소시엄은 약간 예를 들면 이런 형태인 겁니다. 세 개의 은행 A, B, C라는 은행이 연합을 구성해서 그 거래 기록에 대해서 적어도 3분의 2 이상 동의한 기록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은행이 뭐 사례긴 하지만 은행 한 군데가 본인의 의사결정을 했었잖아요. 반면에 컨소시엄 형태는 그 컨소시엄에 참여한 당사자의 일부 합의의 의사결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은행이 잔액을 안 받았어 라고 주장해도 나머지 두 개의 은행이 잔액을 받았다라고 합의를 하면 그게 맞는 규칙이 되는 거예요. 넘어가주세요.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두 개의 은행이 담합할 수가 있지. 셋 중에 두 명만 담합하면 되잖아요. 거래 기록을 잘못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경우에 무슨 일이 생기나요?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도 법과 제도 등 사회적 규칙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실 게 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혼자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서로 변제하는 게 없죠. 물론 밖에 사회 제도가 변제를 해주긴 하지만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적어도 3명 중에 2명이 담합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일단 한 번 더 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명이 담합을 한 이후에야 사회 제도와 규칙이 개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아까 제도보다는 조금 더 어렵겠죠. 그냥 아까는 나 혼자만 마음먹으면 나쁜 짓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적어도 셋 중에 2개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내 편을 한 명이라도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컨소시엄의 규모가 커질수록 내가 설득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꼬드겨야 되는, 내가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담합해야 되는 대상이 커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이 특성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중앙집중화된 형태랑 컨소시엄 형태의 블록체인 두 개를 비교하면 중앙화 정도가 중앙집중형은 굉장히 중앙화되어 있죠. 반면에 컨소시엄 형태는 덜 중앙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앙화되어 있어요. 그 컨소시엄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런 요건들은 있지만 적어도 의사결정이라는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앙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넘어가면 안 되네. 사회적 비용을 봤을 때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그냥 상식적으로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3개의 은행 중 2개가 담합할 확률이랑 은행 하나가 잘못된 기록을 만들 확률 어떤 게 더 어렵나요? 담합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컨소시엄 형태는 법과 사회 규칙, 제도가 개입할 여지가 조금은 줄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송사가 10번 일어날 거를 셋 중에 2명이 합의를 해야 되는 구조로 인해서 그리고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그 셋 간에 서로 어떤 감시하는 어떤 조건들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런 조건들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모되게 됩니다. 반면에 합의의 복잡도를 보시면 낮죠. 중앙집중은 혼자 결정하면 되잖아요. 반면에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되는 경우에는 3분의 2 동의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기록에 대한 합의를 내기 위해 과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합니다. 이런 특징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디포스라는 합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제가 지금 기술 용어를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델리게이트 POS니 POW니 블록체인 어떤 기술 용어 적절히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도 기술 용어에 대해서 쓰지 않고 있어요. 그건 사실은 기술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용어로 본질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건 디포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기술 용어 안 쓴다더니 기술 용어를 썼네. 넘어가 주세요. 이거는 사고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디포스는 아니고 어떤 디포스의 한 측면을 보기 위해서 사고 실험을 한 겁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100명의 사람에게 각 한 표씩 투표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데
투표를 통해서 상위 3개 은행만, 상위 3개 은행 후보군이 되게 여러 개가 있겠죠. 그래서 7개 정도 되는 은행 후보군이 있다고 했을 때 상위 100명이 투표를 통해서 3개 은행에게만 합의가정에 참여할 권한을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투표가 매일 이루어집니다. 매일. 오늘 투표하고 내일 투표하고 모레 투표하고 매일 이루어져요. 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아까 합의에 관련된 룰은 같습니다. 이 대상이 되는 3개의 은행 중에 3분의 2만 동의하면 그 기록은 유효한 거예요. 사용자 ABC가 서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록을 묻는 곳이 여기잖아요. 은행 3곳이 모여있는 합의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3분의 2가 동의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후보군에 A, B, C, D, F 6개 후보군이 있죠. 6개 후보군이 있고 이들에게 유권자들은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A, B, C 은행이 각각 24, 20, 18표라는 이게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수결 투표라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3개의 은행을 선출을 해서 오늘 하루의 거래 기록을 이 3개의 은행 중 2개의 은행이 합의한 기록을 인정하도록 하는 그런 거버넌스를 쓰는 거죠. 그런데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3개 은행 중에 2개 은행이 갑자기 담합을 합니다. 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3개 은행 중 2개 은행이 담합을 하면 누가 개입했죠? 법과 사회와 제도가 개입했죠. 근데 지금 이 거버넌스를 한번 보세요. 재밌는 거는 만약 유권자가 3개 은행을 보고 있다가 2개 은행이 잘못을 한 걸로 판단이 되면 매일 투표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날 은행 B씨는 투표를 잃게 됩니다. 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랑 비슷해요. 그 후보가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면 그 다음 대선 혹은 다음 총선에 자기 표를 가져서 다시 그 다음 후보로 이어가겠죠. 러닝을 계속 하겠죠. 반면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 유권자들의 표를 잃게 되고 후보는 바뀌게 됩니다. 이거를 매일 단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B2가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자리가 바뀌었죠. 아까 은행 B씨는 표를 잃어서 후보군에서 밀렸고요. 은행 D는 표를 얻어서 합의를 얻을 권한을 얻게 됩니다. 다음 넘어가주세요. 재밌는 거는 2개 은행이 담합했을 때 기존 방식이랑 그 다음에 이 디포스가 쓰는 방식이 메커니즘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원래는 문제가 생기면 법, 제도, 사회적 규칙이 여기에 개입해서 두 사람을 못하게 벌했는데 시스템 외부적으로 처벌을 한 거죠. 구성되는 구성 요소나 원리들이. 반면에 현재 지금 시스템 같은 경우는 투표라는 거버넌스 시스템 내부의 어떤 거버넌스 룰이 애초에 잘못된 일이 생기지 않고 통제를 합니다. 되게 재밌는 현상이에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근데 여기서 또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투표권을 얻기 위한 자격 요건은 과연 공정한가? 하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네. 1인 1표가 아닐 수도 있죠, 심지어. EOS 같은 경우는 EOS 재단 10% 갖고 있잖아요. 네. 10%만 가지면 모든 유권자들 혹은 모두 21개 노드를 정할 수 있죠. 반면에 은행이 투표자를 매수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3분의 2가 서로 담합을 했지만 유권자들을 호득여가지고 내 24표, 한 30표 정도만 얻으면 나는 계속 합의가 좀 참여할 수 있으니 내가 생긴 이득 일부를 공유하겠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세 번째예요. 도대체 은행이 왜 이 투표에 나는 참여해야 되지? 유인이 없잖아요. 왜? 유인이 없어요. 이런 좀 의문들이 있는데 이 의문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 과정들을 보시면 EOS를 딱 보시면 돼요. 제일 은행이 이 과정에 왜 참여할까? EOS의 노드, EOS의 합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노드가 21개거든요. 여기 왜 참여하죠? 코인을 줍니다. 간단해요. 내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한 나는 코인을 받아갑니다. 심플한 로직이죠. 내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저는 후보에서 밀려나죠. 그러면은 코인을 못 받아가죠. 세 번째는 되게 단순해요. 은행이 투표자를 매수할 경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디포스 계열 블록체인이
1번과 2번의 문제를 사실 떠안고 가고 있어요. 뭐 민주주의 투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뭐 최선은 아닐지라도 대안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디포스 계열 문제 그 아비 알고리즘이 1번과 2번에 대한 문제는 일단 안고 갑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게 지금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되게 많은 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중요한 건 저희가 계속 비교를 해왔잖아요. 가장 중앙화된 형태부터 조금 더 권한이 분산된 탈중앙화된 형태로 비교를 계속 해왔는데 이 표를 보시면 약간 좀 느낌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앙 집중형 블록체인은 어떤 합의에 대한 권한 부여, 조정, 잘못된 것들을 처벌하는 과정에 법과 제도가 개입합니다. 그렇죠? 반면에 컨소시엄은 개입은 하지만 좀 개입의 정도가 약하죠. 반면에 디포스 계열의 투표자 모델로 가게 되면 그 합의의 권한 부여 조정이 참여자의 투표하는 거버넌스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요? 사회적 제도가 개입할 여지가 점점 줄어들죠. 탈중앙화된 규칙으로 갈수록. 반면에 중앙화 정도가 점점 줄고 합의의 복잡도는 점점 높아집니다. 아까는 되게 단순한 규칙이었잖아요. 일단 누군가 3명 정하고 셋 중에 3분의 2만 동의하면 됐는데 얘는 투표를 해야 돼요. 그것도 매일. 혹은 뭐 매일이 아닐지라도 뭐 시간당하기도 하고 뭐 특정한 기간당하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복잡해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단순해져요. 반면에 단순해지는 대신에 이쪽은 시스템 안에서 다 끝내죠. 시스템 안에 거버넌스 끝내고 이쪽은 사회 시스템 밖에 어떤 외부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다음을 넘겨주세요. 이제 가장 타중화된 형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극단이랑 극단만 비교하면 대충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너무 다들 극단만 얘기하시니까 제가 중간 과정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POW를 좀 볼게요. 경쟁적 합의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술 얘기를 안 들려고 했는데 코드가 들어가네요. 중요한 거는 데이터, 아까 은행의 예를 들어보면 중요한 건 확정된 블록을 찾는 규칙 과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POW를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중요한 건 해당 데이터를 만들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쵸? 이 데이터가 진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다. 그래도 제가 어떤 분에게 뭐 1000만 원을 보냅니다. 이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가를 누가 만드느냐. 권한의 문제가 있고요. 중요한 건 이 권한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선출되느냐. 방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POW가 지향하는 권한과 방법은 뭐냐면 누구에게 데이터, 그러니까 가장 많은 연산을 한 컴퓨터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나는 좋은 컴퓨터를 가질수록 내가 권한을 가질 확률이 그냥 높아집니다. 아까 뭐 투표도 얘기했고 뭐 정해진 컨소시엄 모드도 얘기했는데 걔는 정해진 애들이고 혹은 아까는 투표에서 다수결로 결정되고 얘는 참여의 자격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요. 제가 아까 휴대폰으로도 이 합의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권한을 얻을 수 있는데 대신 그 권한이 뭐에 의해 결정되냐면 내가 가진 컴퓨터의 어떤 성능, 연산, 그 능력에 비례하게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나는 더 큰 컴퓨터와 더 큰 연산을 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내게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합의에 참여하는 과정 자체는 손해예요. 그냥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걸로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휴대폰을 한 대 들고 있는 것보다 휴대폰 10대로 이 합의 과정에 참여하는 게 저는 훨씬 이익이잖아요. 이익이 아니라 훨씬 더 어찌 보면 권한을 얻을 방법이 커지잖아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반면에 제 비용은 어떻게 되죠? 휴대폰 한 대 살 돈을 10대에 쏟았으니까 비용 부담은 커지게 되죠. 그럼 아까와 같은 질문이 또 생깁니다. 도대체 왜 이 합의 과정을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나는 비용을 계속 내야 되잖아요. 내가 이 권한을 얻기 위해서 더 큰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 합의에 들어가려고 하나요? 블록 보상이죠. 비트코인을 보면 채굴 보상 있잖아요. 중국에 막 이 건물 규모와 맞먹는 채굴 공장이 왜 있습니까? 거기 그 건물을 짓는데 몇백억 혹은 몇십억 단위로 들어가는 자본이 투자되는데 그걸 왜 짓죠? 우지아는 왜 마이닝을 하나요? 내가 그 권한을 얻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생기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핵심하는 어떤 그런 개념을 써가지고 되게 간단합니다. 이걸 문제 푼다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문제 푼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무차별 대행 현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성능이 좋은 컴퓨터일수록 나는 이 데이터를 만들 합의 과정에 내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까 투표에서 은행 2개가 돌려나고 2개가 들어가는 건 동일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뭐 팀통님이 만드신 그림자였는데 되게 쉽게 설명했더라고요. 블록이라는 게 데이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은행 거래 기록입니다. 내가 네 번째 거래 기록을 만들 권한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마이너들, 채굴자들이 경쟁을 합니다. 경쟁적으로. 자기의 비용을 써가면서. 우승자는 돈을 받아가죠. 블록보서는. 이런 형태를 띠게 돼요. 아까랑 되게 비슷한 그림인데, 사용자 ABC가 있고, 여기 가운데 아까 은행 시스템이었습니다. 은행 시스템에 데이터 생성 권한을 갖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후보들이 핵시 경쟁을 해요. 자기 컴퓨팅 연산 경쟁. 그 중에 가장 덩치 큰 사람이 누구죠? 우지아.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나는 비용을 써가면서 왜 이 경쟁에 참여하려고 하냐면, 코인을 주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을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블록 보상의 역할은, 근데 이게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되게 낭비적인 과정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슈퍼컴퓨터 다 합친 것보다 비트코인 채굴기에 들어간 연산 능력이 크고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간다. 한편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뭐 하고 거기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느냐.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 블록 보상과 채굴이라는 과정은 데이터의 신뢰를 부여하는 과정이에요. 맞죠?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그런 거래 데이터가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국경과 제도, 사회, 인종, 위치를 초월해서 단 이견의 오차도 없이 신기하게 굴러갑니다. 그 누구도 통제하지 않는데. 이게 왜 이렇죠? 왜냐하면 이 채굴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경쟁적이고 내가 올바른 행위를 해야지만 이 권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손해를 왕창 보게 되죠. 손해를 왕창 보기 때문에 가짜 데이터들을 걸러내는 비용인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신뢰, 데이터의 신뢰를 만들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국경을 초월한 금융 시스템이 나오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슈퍼컴퓨터 연산을 다 합친다고 해도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중국이랑 미국이랑 합의해야 되잖아요. 두 사람의 금융이 합쳐지잖아요. 단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그거에 비하면 사실 저는 쌀 수도 있다고 봐요. 싼 비용이 아닌가 오히려. 지금 결론에 거의 가까워져 왔는데 넘어갈게요.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논문에 딱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 incentive, 이게 블록 보상이에요. 채굴 보상이에요. The incentive may help encourage node to stay honest. 이 합의 과정에 참여하는 노드들이 honest, 정직해질 수밖에 없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다. 비트코인.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의문이 또 드실 거예요. 왜 굳이 뭐 암호화폐 코인으로 못 사가냐? 인센티브를 줄 수만 있으면 현금으로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금으로 주게 되기 때문에 탈중앙성을 해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금이라는 거는 누군가 주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니스트하지 않은데 줄 수도 있죠. 애초에 그런 요소들을 없앤 겁니다. 트러스트, 뭔가 신뢰가 필요한 대상 자체를 없앤 거예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트러스트 리스라고 얘기하죠. 누군가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프로토콜 내에 정의된 거예요. 내가 올바른 행위를 하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피아트 커런시 법정화폐를 쓰지 않고 암호화폐를 쓴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주도하지 않지만 신뢰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비트코인 백서는 딱 하나 증명해요. 내가 올바른 행위를 하는 어떤 인센티브, 이익이 못된 짓을 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비트코인 백서는. 되게 어렵게 쓰여져 있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내가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게 그렇지 않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다. 이게 비트코인 멤버의 결론이고, 부정한 노드가 Z블록만큼 찾았을 때 따라잡을 확률인데 결과적으로 부정한 노드는 지게 되죠. 해시파워 쓰다가 코스트 지불하고 결국엔 파산됩니다. 나는 정상적인 올바른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상 결론인데요. 결론이지만 몇 장 더 있습니다. 뒤에. 데이터 생성 권한에 대해서 핵심 경쟁을 하게 되죠. 원래는 생각해보세요.
아까 가장 중앙화된 형태를 보게 되면 법, 제도, 사회적 규칙이 해야 될 일을 해시 경쟁이 대신하고 있다는 느낌 안 받으세요? 원래는 우리가 수천 년간 쌓아온 우리 제도, 사회 규칙, 법, 관습 이런 것들로 해결해야 될 분야를 그런 것들에 대한 개입 없이 당사자들 간의 경쟁만으로 신뢰가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생성되도록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비탈비트기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사실상 결론인데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컴퓨테이션 비용을 낮추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IT라는 기술을 딱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 도입해서 회사의 비용이 얼마나 줄어? 회사에 ERP 도입했으니까 뭐 월급 주고 막 세부 정산하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IT 기술을. 근데 블록체인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블록체인은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탈중앙화 될수록 아까 보시면 합의에 대한 과정이 되게 복잡해져요. 컴퓨터가 세대 두개야 되고 막 투표해야 되고 아까 해시 경쟁은 막 엄청난 양의 연산을 빨리 붙잖아요. 더 불편해져요. 비용도 많이 들고 블록체인 느립니다. 인정해야 돼요.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갈수록 느려져요. 대신에 뭘 희생하죠? 뭘 주고받죠? 아까 넘어갈게요. 잠깐만 앞으로 가주세요. 죄송합니다. Decrease in social cost라는 말 보이세요? 원래 법과 제도, 사회적 규칙이 개입할 분야를 해시 경쟁이 대신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비용들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로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겁니다. 새로 측이 소셜 코스트고 사회적 비용입니다. 법과 제도가 어떤 도입이 했을 때 어떤 생기는 문제점이에요.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갈수록 소셜 코스트가 낮아지게 됩니다. 재밌죠?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갈수록 소셜 코스트,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갈수록 소셜 코스트가 높아져요. 한 명이 결정하니까 법 제도가 계속 개입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혼자 결정하니까.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기존에 쓰고 있는 대부분의 IT 시스템이 여기 있습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안 굴러가면 그 사람은 처벌받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는 거예요. 반면에 블록체인, 비트코인 어떻게 구동되죠? 아무도 대입 안 합니다. 아무도 대입 안 해요. 프로토콜밖에 없어요. 알고리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로 stay, encourage node to stay honest라고 했죠. 사토시 나카모토는. 사회적 비용은 거의 안 들죠. 여기 법이 필요합니까? 제도가 필요해요? 없죠. 넘어갈게요. 반면에 새로 책이 바뀌었죠. 레벨 오브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네. 그래프가 잘못됐네. 넘어갈게요. 아까 표가 이제 4개 차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가장 중앙 집중화된 형태부터 가장 탈중화된 형태까지 나르기를 쭉 펼쳐볼게요. 나르기가 한번 적절치 않나요? 어찌됐건. 합의 권한의 부여와 조정 과정이 원래는 법과 제도, 소셜 코스트가 개입해야 될 부분이 경제적 인센티브에 의한 해시 경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합의의 복잡도 컴퓨팅 연산은 되게 복잡해지죠. 그래서 느끼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블록체인이 만능인가? 그래서 보통 극단적인 사례가 나죠. 블록체인 이거 진짜 쓰잘데없는 쓰레기다 얘기하시는 분들이랑 블록체인을 다 할 수 있다. 너무 극단적인 양극단에 사실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아까 뭐 도구라는 말씀도 하셨고 하는데 블록체인도 도구잖아요. 기술은 도구예요. 이거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도구가 있어요. 제가 마켓에서 많이 드린 얘기가 모종을 하는데 포크레인을 부를 필요 없습니다. 모종삽이 있으면 돼요. 건물을 짓는데 모종삽을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포크레인이 필요합니다. 목적에 맞춰진 도구와 수단들이 필요하고 블록체인이 가지는 장점들은 사실 컴퓨테이션 코스트, 컴퓨팅 비용을 희생하면서도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그런 데 특화되어 있어요. 블록체인 특징 자체가. 기존의 중앙화 시스템은 기존 법, 제도, 사회들과 잘 어우러져서 기존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블록체인만 가지고 자 이제 블록체인을 쓸 거고 이제부터 뭘 할지 알아보자.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 지금 문제가 뭔데? 얘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기술은 블록체인이야. 혹은 블록체인이 아닐 수 있어. 이런 걸 인정하는 어떤 그런 태도와 접근, 그 다음에 통찰이 필요하고 블록체인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기존의 법, 사회, 규칙과 제도, 어떤 이런 부분이 잘 해결하는 부분이라면 기존의 법과 사회 관습에 대해서 되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왔잖아요, 인류는. 그리고 사회 제도가.
그런 부분에 코스트가 상당히 낮아져 있는데 여기 블록체인을 도입한다면 오히려 그냥 컴퓨팅 비용만 높아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반면에 블록체인이 진짜 필요한 건 이런 겁니다. 금융 대위기, 핵전쟁, 기존 기관 인프라가 다 망가져서 법, 제도, 사회 규칙이 뭔가 생기기 어려운 분야. 대표적인 예가 뭐죠? 국가 간 금융 비트코인이잖아요. 전 세계 200여 국의 국가가 있는데 독립한 단 하나의 단일 금융 시스템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내가 미국으로 송금하면 3일 걸리잖아요. 왜냐면 소셜 코스트가 너무 크거든요. 너무 많은 나라가 서로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비트코인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냥 가격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소셜 코스트를 엄청 줄여가면서 컴퓨팅 비용을 엄청 써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리고 제도적 인프가 애초에 자체가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소셜 코스트가 너무 높아져 있어가지고 요거를 좀 그러니까 서로 너무 경쟁적인 상황이라든가 어떤 분야나 환경에 이런 분야에 사실 블록체인이 적합합니다. 블록체인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인식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내가 들고 있는 도구의 특성이 뭔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해안, 통찰 그 다음에 이게 내가 들고 있는 칼이 뭔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에 접근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전체 주제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